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악인 악과라는 말이 있는데요. 악한 행동이 악한 결과를 낳는다는 뜻으로 나쁜 행동을 하면 그 결과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자신은 피눈물을 흘리기 마련인데요. 이런 세상의 이치를 모르고 배신을 했다, 피눈물을 흘렸던 한 사람이 있어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엄마, 아빠, 저, 남동생, 이렇게 네 식구입니다. 엄만 일반 직장에 다니셨고 아빤 화물차 운전 기사였는데 두 분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며 저희들을 키우셨어요. 워낙 부모님이 바쁘시다 보니 어릴 적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부모님 지인분들까지 종종 오셔서 저희를 돌봐주시기도 했었습니다. 그중 저희와 정말 친하게 지냈던 엄마 친구가 있었어요. 그 이모는 저희를 돌보러 와주시기도 하고 집에도 따로 많이 놀러 오시기도 했어요. 엄마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고향 친구 사이셨는데 저희를 봐줄 때마다 용돈도 챙겨주시곤 했답니다. 와, 우리 정란이 학교 들어가더니 의젓해졌네. 이모가 엄마랑 엄청 친한 친구인 거 알지? 정란이도 학교 가서 이렇게 어른 돼서도 만날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거야. 자, 이거 용돈이니까 나중에 친구들이랑 같이 맛있는 거 사 먹어. 와, 선숙이 이모, 감사합니다. 그래, 친구들이랑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그리고 엄마 아빠 말도 잘 듣고 그래야 된다. 그땐 참 그 이모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누구보다 의지하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때부터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말다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치고받고 싸울 때가 많았어요. 이 모든 게 전 처음엔 아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진실을 알게 되고 난 후에 전 더 이상 엄마 편을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다른 집은 아빠가 말썽을 많이 부린다고 하는데 저희 집은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문제였습니다. 하루는 아빠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닥에 앉아 술만 드시고 있더라고요. 빈속에 소주를 계속 드시는 모습이 신경 쓰여 제가 라면을 끓여드렸습니다. 아빠, 이거라도 먹어. 그러다 속 버려. 술 드시더라도 뭐 좀 같이 먹고 그래야지. 얼른 조금이라도 먹어. 아빤 제가 끓인 라면을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고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빠, 왜 울어? 왜? 갑자기 왜 울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 아빠, 나도 이제 중학교 1학년이야. 이제 알 건 아는 나이라고. 나 진짜 엄마 아빠 때문에 집에 들어오기도 싫어. 공부하기도 싫고. 정진이도 나랑 마찬가지야. 어? 정진이는 엄마 아빠 눈치를 얼마나 많이 보는 줄 알아? 미안하다, 정란아. 아빠가 진짜 미안해. 근데 그게 아니고 네 엄마가 그 선숙이 이모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이모가 잠수를 탔어. 어쩌냐. 아빠가 지금껏 어렵게 모은 돈 다 날리게 생겼어. 뭐? 엄마가 선숙이 이모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얼마나? 많이 빌려준 거야? 2,500만 원. 아빠한테 말도 안 하고 빌려줬다가 이젠 연락도 안 되고 어디로 도망가 버렸나 봐. 어쩌냐 정말. 그 돈이면 너희 좋은 옷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줄 수 있고 학원도 보내고 나중에 대학에도 보낼 수 있는 돈인데 어떻게 그 돈을 다 날린다니. 아빠 정말 살고 싶지가 않다. 네 엄마가 너무너무 싫다. 싫어. 전 아빠의 말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 자주 오던 그 이모가 엄마를 배신했다니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2,500만 원이라는 돈은 지금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28년 전엔 진짜로 큰 돈이었거든요. 아빤 진짜 그 돈을 벌기 위해 먼 지방까지도 화물차 운전을 하고
차에서 먹고 자며 어렵게 일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추운 날, 더운 날 가리지 않고 진짜 열심히 아빤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으로 일궈낸 재산을 더군다나 우리 집은 잘 사는 편도 아니었는데 도대체 엄만 무슨 생각으로 그 큰 돈을 빌려준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왜 아빠가 엄마를 그토록 원망하며 그렇게 행동을 한 건지 알겠더라고요. 아빤 진짜 한 2주 정도는 말 그대로 폐인처럼 집에만 계시고 술만 드셨습니다. 엄마도 아빠가 무서워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정말 그 상황이 너무나도 숨막히고 끔찍했습니다. 그러다 2주 정도가 지난 후 갑자기 아빠가 다시 출근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평소 일을 나갈 때 입는 옷을 입고서 출근한다며 나가시는데 그 뒷모습이 어찌나 처량하고 기운이 없어 보이는지 전 아무 말 없이 아빠를 뒤에서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러니 아빤 그냥 제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정란아, 이 아빠 무너지지 않아. 2주 동안 아빠가 괴로워하는 모습 보느라 많이 힘들었지? 아빠 다시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아빠 지켜봐줘. 너네들이 어렸을 때 아빠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우리가 슈퍼맨이라고 했잖아. 아빤 우리한테 영원한 슈퍼맨이야. 그래, 아빠 슈퍼맨이야. 다시 슈퍼맨으로 돌아가게 아빠가 더 노력할 테니까 정란이랑 정진이도 조금만 더 힘내고 공부도 열심히 하자. 알았지? 네, 아빠, 화이팅!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때 문 밖을 나서는 아빠의 뒷모습이 정말 가장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아빤 열심히 일을 나가셨고, 엄만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엄만 집에 오시고선 아빠에게 무릎을 꿇고 울며 불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물론 엄마도 피해자였겠지만 아빤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큰 돈을 아빠 상의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썼다는 게 괘씸하셨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 돈이면 가족들이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돈이었기에 아빤 가슴을 치면서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엄마도 그런 아빠의 마음을 알기에 계속해서 집으로 와서 아빠에게 용서를 빌곤 했어요. 그러다 엄마가 알아누워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속으로 끙끙 앓았던 거죠. 그리고 엄마가 병원에 입원한 지 3일 정도 되었을 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왔던 사람은 바로 아빠였어요. 여보, 몸은 괜찮아? 어, 괜찮아.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솔직히 아직 당신이 많이 밉지만 이렇게 된 거 어쩌겠어. 이거 가지고 우리 가족이 무너질 순 없어. 당신이 정말로 싫었는데 당신 아프다고 하니까 또 내 마음이 더 아프네. 그러니까 이제부턴 우리 다시 일어서 보자. 알았지?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엄마의 손을 꼭 잡아준 아빠를 보고 엄만 그날 정말 많이 우셨습니다. 그렇게 큰 사건 이후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해주면서 저희는 다시 일상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 후론 아빤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셨고 엄마도 계속해서 직장에 다니시면서 일을 하시며 저희 뒷바라지를 해주셨습니다. 결국 그 이모는 나중에 감방에 갔더라고요. 이미 돈은 다 써버린 상태였는데 엄마가 그 사람을 사기죄로 신고하면서 지명수배가 내려졌고 결국 그렇게 깜방에 가게 된 거였습니다. 피해자는 엄마뿐만 아니라 2명이나 더 있었어요. 그 이모는 선처를 바랬지만 엄마는 냉정하게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사건 이후로 저희 집의 가훈은 딱 정해졌어요. 그건 바로 근검절약이랍니다. 이 가훈처럼 저희 집은 정말 절약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 집 가보라고 말하는 이불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신 줄 아시나요? 바로 엄마가 원래 덮던 이불보에서 멀쩡한 부분들을 조각조각 모아다
서로 연결해서 만든 이불이랍니다. 그걸 딱 완성했을 때 엄마가 들려줬던 얘기가 있습니다. 정란아, 여기 이 이불은 우리 정란이 돌 때 엄마가 사준 이불이야. 이건 우리 정진이 유치원 때 덮었던 거고, 여기 이건 엄마 아빠 결혼할 때 가지고 온 이불인데 보들보들하지? 엄마, 이거 어떻게 다 모아뒀어? 이렇게 다 연결하니까 진짜 이불 하나 뚝딱이다, 뚝딱. 그치? 새 이불 살까 하다가 전에 모아둔 거 생각나서 한번 해봤는데 너무 예쁘다. 앞으로 한 몇 년은 더 덮겠는걸? 우리 정란이 이불보 이걸로 바꿔줄게. 너 이거 덮고 잘 자야 한다. 누군가가 보면 참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전 그 이불보가 정말 좋았습니다. 덮으면 추억들이 절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아빤 옷 한 벌을 사면 버리는 일이 없었어요. 면티는 뜯어지면 잘라서 손수건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차도 중고로 구입하실 정도로 돈 하나 허투루 쓴 적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나와 직장 생활하면서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근검 절약을 했던 습관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월급을 200만 원 받을 때면 150만 원은 꼭 저축하기 위해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거나 부족하면 아르바이트를 조금씩 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제 남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1억 7천 정도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1억이라는 큰 돈을 모은다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남들은 아파트도 10억, 20억, 30억짜리 이렇게 살던데 전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아끼고 아끼며 모은 돈이 있으니 참 마음은 뿌듯하고 든든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35살 정도가 되었을 때 우리 집에도 사건 사고가 생기고 말았어요. 사고를 친 사람은 바로 남동생이었습니다. 남동생은 정말 착실하고 공부도 잘하고 회사도 좋은 회사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저한테 부탁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누나, 나 진짜 미안한데 한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진짜 급하게 필요한데 누나 혹시 빌려줄 수 있어? 뭐 그래. 계좌번호만 보내줘. 내가 보내줄게. 고마워. 내가 금방 갚을게. 처음엔 원래 손을 이렇게 벌릴 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점점 금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빌려가는 주기도 한 달에서 2주, 일주일로 점점 짧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자 전 얘한테 분명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동생을 무작정 찾아가 물어보게 되었어요. 야, 강정진, 너 누나한테 솔직히 말해. 너 뭐야? 뭐 무슨 사고라도 쳤어? 도대체 뭔데? 너 일주일 전에도 나한테 돈 빌려간 거 알아? 근데 또다시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따지니 남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어요. 옆에서 왜 그러냐 달래보기도 하고 혼내기도 했지만 말도 없이 그저 소주만 홀짝이더라고요. 얘가 진짜 무슨 일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입을 열지 않으니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전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 정도 지났을까요? 저한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엄마였는데 전 그 전화를 받고서 그 자리에서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제 남동생이 혼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전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전 남동생이 왜 그토록 돈이 필요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죠. 그 이유를 알고 전 또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남동생은 유서도 남겨놓고 생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그 유서 속에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그건 바로 순진하고 착했던 남동생이 인터넷 도박에 빠졌던 거였습니다. 요즘도 우리나라에 인터넷 도박이 진짜 큰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더라고요. 세상에 그 도박을 하면서 무려 9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려가면서 자기가 모아둔 돈도 다 잃었던 거였죠. 빌린 돈 중엔 신용대출로 빌린 것도 있었지만 주변 지인들한테 빌린 것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 지인들의 압박감을 버티지 못한 채 결국 혼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다행히 남동생이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친구한테 미안하고 고맙다며 메시지를 보냈던 모양이었어요. 그 친구가 놀라서 119에 바로 신고한 바람에 빠르게 응급조치로 병원에서 위세척도 하고 그래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진아, 사람은 한 번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엄마나 아빠한테 말을 좀 하지 그랬어. 왜 그걸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한 거야? 엄마, 죄송해요. 진짜 제가 면목이 없어요. 엄마 아빠한테 이런 일로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정진아, 난 우리 귀한 아들 잠시라도 잃는다고 생각하면 이 엄마 아빠가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신 이런 생각하지 말고 다신 도박 안 한다고 약속해라. 어? 도박 중독 치료도 받고 말이야. 네, 알겠어요. 저 다신 도박 안 할게요. 치료도 받을게요. 그렇게 엄마 아빤 동생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동생 빚도 좀 해결해야 해서 신용대출 5천만 원은 부모님께서 갚아주시고 제가 남은 4,500만 원을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어떻게든 동생을 살려야 했기 때문에 저흰 그렇게 힘을 모으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동생은 눈물로 각서까지 쓰면서 다시는 도박을 안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약간 저도 걱정이 많았어요. 솔직히 한 번 도박을 하고 나서 끊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니 틈날 때마다 동생한테 전화해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은 정말로 정신 차리고 월급 받은 돈 중 대부분을 저와 부모님께 갚기 시작했어요. 남들은 도박은 진짜 생이 마감돼야 끊을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진짜 끊기 힘들다고 하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다시 우리 집에 찾아왔던 힘든 시기도 잘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37살이 되었을 때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야구를 무척이나 좋아했는데요. 같이 응원을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만났던 사람이 바로 그 남자였어요. 그 남자는 제 남편이 되었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정도가 많았고 좋아하는 야구팀도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통하는 게 많아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죠. 그런 인연으로 저희는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시댁은 시부, 시모 남편, 신우 이렇게 4식구였습니다. 시댁은 사실 낡은 빌라에서 사시고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신혼집이나 결혼 준비는 저희가 알아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신혼집은 저와 남편이 절반씩 모으고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좀 받아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집안은 정말 하나도 받지 않고 신혼부부 대출도 받고 그러면서 신혼집을 얻고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고 했던가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얘기가 사실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남편과 결혼 후에 차례로 아들 둘을 낳았는데요. 한 3년까진 진짜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째를 출산하고 나서 남편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큰 건 아니었지만 정말 사소한 일들로 투닥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여보, 제발 좀 양말 뒤집어서 놓지 말라고. 그리고 양말 왜 한 짝은 여기 바닥에 두고 한 짝은 왜 저기 침대 끝에 있는 거야? 제발 좀 양말 세탁기에 넣을 수 없어?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돼.
아, 진짜. 아니, 그깟 양말 좀 갖다가 집어넣는 거 가지고 거 되게 생색내네. 진짜 남자가 피곤하다 보면 그냥 그렇게 둘 수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잔소리야? 뭐? 당신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나도 일하는데 같이 돈 벌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좀 내가 잔소리 하기 전에 가져다 주면 되잖아. 이렇게 한번 다투고 나면 며칠을 말도 안 하고 냉랭하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진짜 답답할 때도 많았지만 사실 남편이 그렇다고 엄청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애들한텐 정말 좋은 아빠였답니다. 애들이랑도 잘 놀아주고 주말이면 아이들 둘 데리고 공원에도 가고 놀이터도 자주 나가고 애들 목욕도 직접 다 시킬 정도로 지극정성이었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도 항상 예의 바르게 잘했던 남편이라 사실 밉다가도 풀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또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신우이였습니다. 신우는 저보다 한 살이 적었는데 결혼도 안 하고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백수 상태로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어요. 원래 시댁에 있어도 잘 오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엄청 친한 척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하는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 언니, 저 내일 모레 면접인데 면접 갈 때 입을 옷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 이번에 꼭 가고 싶은 회사인데 언니가 딱 5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요? 저 나중에 취업하면 꼭 갚을게요. 면접이요? 알겠어요. 아가씨 50만 원 드릴 테니까 잘 준비하고 꼭 합격하세요. 화이팅! 고마워요, 언니. 저 꼭 합격할게요. 회사 면접 가는데 옷이 없다고 돈을 빌려달라는데 어쩌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서 안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빌려주고 나선 또 한참을 소식이 없더군요. 그러다 한 번은 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언니, 저 이번에 또 대면 면접 볼 건데요. 아무래도 계속 면접 보는 거 떨어지는 게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억양도 안 좋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스피치 이런 거 교육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데요. 한 1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언니, 내가 꼭 갚을게요. 월급 받으면. 저 이런 거 그냥 잊을 사람 아닌 거 아시죠? 알겠어요. 이번에 꼭 열심히 준비해서 아가씨 꼭 합격해야 돼요. 그렇게 100만 원도 빌려줬는데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취업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취업이 안 된다고 하는데 150만 원 가지고 아가씨 돈 언제 갚을 거냐. 닥달하는 것도 새언니로서 좀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말은 하지 않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안 하니 제가 잊었다고 생각한 건지 뭔지 제 호의가 권리인 줄 알고 점점 더 대범하게 욕을 하더라고요. 언젠 미용실에서 머리를 해야 한다며 돈 빌려달라고 하질 않나. 운동해야 되겠다며 돈을 내달라고 하질 않나. 그땐 다 거절했었지만 진짜 그냥 말로 해선 정신 차릴 애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시댁에 밥을 먹으러 오라는 시모의 말을 듣고 시댁으로 향했는데 그날 웬일로 신우가 와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절 보더니 대뜸 생일 선물을 요구했습니다. 새언니, 저 이번에 생일날에 뭐 해주실 거예요? 그래도 새언니랑 저랑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니까 새언니가 제 취향이나 이런 거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뭐 케이크나 이런 거 보내드릴까요? 케이크요? 에이, 새언니, 그건 좀 그런 거 같은데요. 뭐 언니랑 저랑 같은 여자로서 뭘 좋아할지 설마 모르는 거예요? 아, 이거 사줘요, 이거. 대놓고 생일 선물을 요구하는 신우가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뭘 원하길래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걸까 싶어 신우가 내민 핸드폰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할 말을 잃고 입을 막고 말았어요. 세상에 신우이가 보여준 사진 속에 뭐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명품 가방 485만 원짜리가 떡하니 있더라고요. 그걸 사달라고 한 거였어요. 진짜 전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니, 언니 이 정도는 사주실 수 있죠? 아가씨, 진짜 언제 정신 차릴래요? 네? 지금 아가씨가 돈 한 푼 벌고 있지 않는 입장에서 솔직히 백수나 마찬가지인데 500만 원짜리 가방이 지금 눈에 들어와요? 아니, 갖고 싶을 수도 있지. 왜 저한테 갑자기 화를 내세요? 저도 지금 한번 보세요. 이거 제 가방 얼마짜린 줄 아세요? 이거 인터넷에서 2만 원짜리 메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정도껏 해야죠. 우리 돈이 뭐 남아 도는 줄 알아요? 우리도 아파트 대출금 갖고 있는데 나갈 돈도 얼마나 많은데 지금 저한테 이러고 싶으시냐고요. 무슨 그렇게까지 말해요. 아니 좀 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언니네야 집도 있고 또 모아둔 돈도 있을 거고. 됐어요. 조용히 해요. 한마디만 더 꺼내봐요. 네? 저 진짜 제가 새언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언니로서 혼낼 거예요. 나 그렇게 흥청망청 쓰는 거 너무 싫어하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요. 그렇게 따끔하게 한마디라니 신우이는 그냥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이 마흔이면 정신을 차릴 나이도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철이 없는지 정신 좀 차리라고 했던 건데 엉엉 울 줄이야 상상도 못했네요.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 또 시부모님한테 다 일러 바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가 찼는데 시댁 식구들 반응은 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 지금 우리 딸 울렸니? 왜 울렸어? 어? 아니 어머님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요구하니까 그런 거죠. 너 지금 그깟 가방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야, 난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쫌생이구나. 그래, 너 쫌생인 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나 너랑 이렇게 얼굴 보면서 밥 먹기 싫으니까 그냥 가라. 밥 먹으러 오라고 할 땐 언제고 갑자기 저더러 가라고 하면서 시모가 화를 내니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희한테 밥 먹으러 오라고 한 게 바로 신우 부탁을 들어주라는 거였더라고요. 전 진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뻔뻔해도 그럴 수가 있는지 제 동생이었으면 당장 가서 홍군형을 내줬을 텐데 싶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나중에 저한테 사과를 하더군요. 자기 동생이 잘못한 것 같다며 중간에서 제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면서 사과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일은 그냥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 뒤로 그래도 신우이가 선 넘는 행동은 하지 않더라고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린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 갑자기 시댁에서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신우이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죠. 나이가 42이라 사실 평생 노처녀로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결혼을 한다니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솔직히 제가 봐도 참 예쁜 얼굴이었어요. 키도 167에 훤칠하고 몸매도 좋고 얼굴도 남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이미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기도 많긴 했는데 하지만 얼굴 예쁘고 몸매가 좋으면 뭐 하나요? 전 같은 여자로서 그 성격을 알기 때문에 결혼 소식이 들렸을 때 누가 데려가는지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성격이 결혼한다고 고쳐질 것도 아니고 자기 밥벌이도 못하는 사람이 결혼해서 그 남자를 또 얼마나 힘들게 할지 싶었습니다. 그러다 상견례 때 참석을 하고서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신우 예비 남편이 대기업 과장이고 신우이보다 4살 많다는 건 들어서 잘 알고 있었거든요. 능력도 있는 남자가 어떻게 신우랑 결혼을 할까 의아했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알던 신우는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정말 여우가 따로 없었습니다. 옷도 아주 고상하고 얌전하게 입고 온 신우는 세상 온화한 표정으로 저희를 소개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저희 가족들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가 제 오빠고요. 또 이분이 제 새언니예요. 이분들은 저희 부모님이세요.
저희 부모님이 절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어요.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어머니, 아버지,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네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세상 딴 사람이 된 신우를 그날 봤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호호하면서 웃고 밥을 먹을 때도 입을 살짝 가려서 하나씩 먹는데 정말 연기력이 상상 초월이더군요. 집에 있었으면 냠냠쩝쩝 온갖 소린 다 내면서 다리를 떨며 먹었을 텐데 소리 한 번을 내지 않고 얌전하게 먹고 있는데 진짜 연기자 뺨칠 정도였어요. 그런 모습에 그 예비 남편은 계속 신우를 사랑스럽게 쳐다보는데 아주 눈에 콩깍지가 장난 아니게 씌었구나 싶어 정말 웃겼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상견례가 끝나고 결혼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그래도 남편 여동생이니 그저 결혼하고 잘 살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가 끝나고 일주일 뒤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건 바로 시모였습니다. 며느라, 뭐 지금 바쁘니? 다름이 아니라 네 신우 이번에 결혼하잖아. 그쪽 집안에서 무슨 아파트 한 채 해주기로 했다나 보더라고. 아, 그래요? 잘 됐네요. 그래도 신혼집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요. 그지? 근데 우리도 이제 그 수준에 맞게 혼수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니? 우리가 빈손으로 보낼 수도 없고 혼수 뭐 한 2천에서 3천 정도 하고 2천 정도 네 신우 손에 좀 쥐어줘서 보내야 되지 않겠어? 네, 그렇게 하면 좋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하마. 한 5천만 우리 딸한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네가 그래도 세원인데 그 정도 좀 해줄 수 있잖아. 정말 저희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그 큰돈을 저한테 빌려달라는 게 정말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신우가 결혼하면 신우가 알아서 결혼 준비를 하던지 안 되면 시부모가 해줘야 하는 건데 그걸 왜 저한테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우리 결혼할 땐 어려운 형편이라 도와주지도 못해 하나 보태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오는지 너무나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냉정하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 무슨 5천만 원이에요? 지금 5천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인데. 저도 애들 키워야 되고 이제 좀 크면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가야 하고 나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 좀 힘들어요. 아니, 그러지 말고 네가 인심 좀 써라. 저 집에서 그렇게까지 좋은 집을 해주는데 그래도 그 수준에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수준이요? 어머님, 수준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사는 거예요. 저희도 그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요. 솔직히 아가씨 직장 다닐 생각도 안 하고 어쩌다가 일하면 금방 그만둬 버리고 솔직히 마흔둘에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죄송하지만 아가씨한테 저도 너무 실망도 크고 믿음도 안 가서 그건 좀 힘들 것 같네요. 너 지금 자꾸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너 진짜 해도 너무한다. 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흰 못 해드려요. 제가 단호하게 얘기를 하자 시모는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꺼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한눈이나 팔 생각을 하지? 네? 어머님, 갑자기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야. 내가 말이 헛나왔다. 나 아무 말 안 했다. 아까 분명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한눈 판다고. 어머, 이게 진짜 생사람을 잡네. 내가 언제 그랬어, 언제?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니까. 나 전화 끊는다. 해주고 싶지 않으면 해주지 말거라. 시몬 그렇게 성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전 계속 시모가 한 그 11글자가 머릿속에 윙윙거리더라고요. 딱 봐도 여러분들도 다 촉이 오지 않나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꿈속에서도 이 말이 나올 정도로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냥 넘어갈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편 행동이 좀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휴대폰 벨소리가 무음으로 바뀌고 화장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고 전보다 회식 자리가 많아지고 주말에도 일이 있다며 나가는 날이 많아졌던 게 떠올랐습니다. 제 고민을 친구에게 털어놓으니 친구는 100% 바람이라며 정 의심스러우면 자신이 이용했던 심부름 센터를 이용해보라고 조언을 해주더군요. 전 친구의 말을 듣고 심부름 센터에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행적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결혼 기간 동안 애들한테도 참 잘했고 집안일도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너무 믿은 걸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의뢰를 하고 한 6일쯤 지났을 때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생각보다 정말 빨리 연락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로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그 상간녀는 유부녀, 가정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사진들을 보내주는데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진정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의문이 생겼던 게 바로 시모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였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알 수 있었어요. 전 그 사진을 받아보고 그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얼굴에 사진을 냅다 뿌려버렸습니다. 정말 살면서 그렇게 소리를 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뭐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 나 이거 거래처 직원이야, 직원. 뭐? 거래처 직원? 너 지금 내가 아주 물러 보이는구나. 그럼 이 사진은 뭔데? 거래처 직원이랑 이렇게 애정행각도 하니? 서로 손도 잡고 스킨십도 하고 그러니? 남편은 처음엔 발뺌을 하다가 제가 서로 애정행각하는 사진을 들이미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저한테 소리를 치기 시작하더군요. 아, 당신 지금 나 뒷조사한 거야? 어? 와, 진짜 무섭네, 무서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사람 시켜서 뒷조사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아니,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당신 진짜 못됐다, 못됐어.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말이야. 그래, 이제야 본심이 나타나는구나. 네가 이렇게 흥분한 거 보니까 진짜 맞나 보네. 이제 아니란 말도 못하네, 정말. 됐고, 너 지금 이렇게 바람 피운 이유가 더 이상 나랑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지? 아니, 그건 아니고, 솔직히 뭐, 요즘 애인 없는 사람 있나? 아, 다 애인 한 명씩은 다 있지. 뭐? 애인 한 명씩은 다 있다고? 그럼 난 왜 없을까? 난 왜 당신만 보고 살았을까? 내 주변에도 애인 없는 사람들이 전부인데, 네 주변엔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있길래 다 있는 거냐고? 됐고, 당장 이혼하자. 나 도저히 너 같은 사람이랑은 살기 힘드니까 이혼하자고. 남편은 이혼하자는 제 통보에도 싫다는 소리 한 번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론 내심 저와 이혼을 하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던 남편은 정말 어이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래, 나도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하자. 어차피 우리도 이제 적은 나이도 아니고 우리 인생 우리가 결정할 때도 됐잖아.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이혼하자고. 솔직히 말해서 나 당신 여자로 안 느껴져. 떨리지도 않고 솔직히 집에 오기도 싫었어. 야, 진짜 너 같은 놈 아직 반성이라는 걸 모르는구나. 전 남편 말에 정말 열불이 터져서 정강이를 그냥 뻥 하고 차버렸습니다. 자기 인생을 결정한다니요. 애를 둘이나 낳은 아빠가 그런 말을 어떻게 하나요? 그 정도의 마음으로 가정을 꾸렸다는 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배신으로 상처를 받을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는 걸 이 사람은 아예 생각도 안 했던 거였어요. 전 정강이를 맞고 떼굴떼굴 구르고 있던 남편을 향해
궁금했던 걸 물어봤습니다. 야, 한 가지만 물어보자. 근데 네 어머니 도대체 왜 이 사실 알고 있는 거지? 어? 너 바람 피우는 거 왜 알고 있냐고. 아이, 몰라. 그냥 내가 술 먹고 다 말했어. 술 마시고 그 여자랑 헤어진 다음에 엄마한테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고 싶다고 했어. 그게 다야. 아무리 술기운이라고 해도 어떻게 너희 집 사람들은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한 거야? 됐다, 됐어. 정말 꼴도 보기 싫어. 나가. 여기서 당장 나가라고. 여긴 내 집인데 왜 나가라고 해? 나가라고. 니네 집으로 썩 꺼지라고. 전 베개를 남편한테 들이밀며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참, 남편의 말을 듣고서 너무나 열불이 터지더라고요. 정말 어른으로서 아들이 그런 말을 하면 혼을 내고 정신 차리라고 해야 할 걸. 시모는 자기 분에 못 이겨 며느리한테 그런 말까지 하다니 진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두 사람은 나이트에서 만난 거였습니다. 끼리끼리라더니 참 두 사람 수준이 알만하더라고요. 그 후에 전 바로 이혼 접수를 했어요. 상간녀한테도 바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안도 아주 난리가 났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상간녀 남편도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건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랑은 서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조정을 하게 되었어요. 뭐 제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조정해 끝을 낼 수 있었죠. 양육권도 가지고 올 수 있었고 재산 분할도 저한테 유리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의 결혼 생활은 7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판결을 받고 나오면서 남편은 웃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아무튼 우리 결혼 이렇게 7년 만에 끝났지만 네가 원하는 대로 끝나니까 속이 시원하지? 그러니까 잘 살아. 애들 키우고 사느라 좀 힘들겠네. 난 내 인생 즐기면서 살고 그 여자랑 재혼도 할 거니까 우리 이젠 영영 빠빠이야. 야, 너 그거 네 뜻대로 될 줄 아니? 결말은 가봐야지 하는 거야. 됐고, 너 양육비나 똑바로 줄 생각이나 해? 앞날도 모르고 실실 웃으며 절 긁어대는 남편을 보면서 전 속으로 그 웃음이 과연 얼마나 갈까 기다려보자 싶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자신이 이혼만 하면 그 상간녀와 바로 재혼할 거라 생각을 했겠지만 그건 남편만의 착각이었어요. 왜인 줄 아시나요? 전 상간녀를 만나 단판을 지었거든요. 상간녀를 찾아가 제가 딱 얘기를 했습니다. 너 지금 가정도 있는 여자가 이렇게 바람을 피워도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회사에만 알리지 말아주세요. 그래, 뭐 너 생각보다 좋은 회사 다니더라? 그래도 꽤 높은 자리 있던데 어떻게 할래? 너 딱 하나만 골라. 지금 내 남편 너랑 재혼한다고 아주 싱글벙글 난리거든. 넌 어떻게 생각하니? 제 말에 상관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속으로 정말 남편과 재혼을 할 생각이 있긴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두 가지 제안을 했어요. 자, 그럼 내가 너한테 딱 두 가지 선택지 줄게. 첫 번째는 이혼하고 내 남편하고 재혼한다. 두 번째는 내 남편하고 깔끔하게 완전히 헤어지고 영원히 만나지 않는다. 첫 번째 선택하면 이거 전단지 보이지? 여기 네 사진이랑 밑에 글. 한 가정 파탄의 상간녀라고. 이거 네 회사에 뿌려버릴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선택하면 나 네 회사에 네 실체 까발리지 않을게. 네?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이 어딨어요. 그래서 넌 남의 가정 파탄 내고 회사 멀쩡히 다니고 싶었니? 가정 파탄남이랑 살고 싶었어? 딱 시간 일주일 줄 테니까 잘 선택하고 결정해. 상간연 정말 보수적인 회사로 유명한 회사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만일 불륜 사실이 전달되면 아마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을 많이 입게 될 거고 징계로 잘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상간녀가 저한테 사과를 해 알리지만 말아달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전 상간녀에게 그렇게 통보를 하고 바로 뒤돌아 나왔어요. 전 정말로 남편이고 이 상간녀고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둘 다 헤어지고선 아무 일 없다는 듯 재혼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보니 도저히 참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단지를 제작해 정말 뿌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5일 정도 지났을까 그 여자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 헤어질게요. 헤어지면 되잖아요. 더 이상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그래? 그럼 지금 녹음할 테니까 말해. 진짜 안 만난다고? 만약에 만났을 경우엔 이 전단지 정말 내가 너네 회사에 뿌려도 된다는 거지? 네. 만약에 내가 이걸 뿌려도 형사상 나 고발 안 한다는 거지? 네. 진짜 고발도 안 하고 그럴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 다시는 안 만날 테니까 제발 우리 회사에만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애원하면서 말하는 걸 듣고 정말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여잔 자기 인생을 선택했던 거였어요. 전 남편은 그렇게 그 여자에게서 버림을 받은 겁니다. 얼마 뒤 전 남편은 저한테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러더니 버럭버럭 소리를 치더라고요. 야, 너지? 네가 그 여자 찾아가서 협박했지? 어? 협박? 그게 협박이었나? 난 그저 조언이었을 뿐인데. 난 조언만 했을 뿐이고 선택지를 줬을 뿐이라고. 그게 그거지. 왜 내 인생을 망쳐? 왜 네가 남의 인생을 망치냐고. 그 여자 나 다시는 안 만난대.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꼬였다고. 네 인생?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니? 넌 내 인생을 망쳤잖아. 그럼 너도 인생 망해봐야지. 바람 피고 잘 살 줄 알았니? 너 내가 네 회사에도 찾아가려고 했는데 내가 왜 참은 줄 알아? 양육비 꼬박꼬박 내라고 참은 거야. 제발 정신 차리고 애들 아빠면 아빠답게 양육비 밀릴 생각이나 하지 마. 양육비 밀린 순간 나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너 어디야? 너 지금 어디냐고? 당장 만나, 당장! 남편의 절규에도 전 비웃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남편은 그 상간녀와 완전히 끝이 났어요. 그 여잔 웃기게도 가정을 되찾았답니다. 그 상간녀의 남편이 용서를 해줬나 보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의 재혼 꿈은 아예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죠. 남편은 시댁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 자식들만 아끼던 시모는 나이 들고 다시 철없는 남편 뒷바라지까지 하면서 골치 아프게 됐답니다. 거기다가 신우는 결혼은 했지만 실체가 밝혀진 건지 어쩐 건지 사내 못 사내 하고 있다고 해요. 시모는 신우조차도 이혼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씩 애들이 아빠를 찾을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 아빠 노릇까지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괜히 부모 잘못 만나 상처받는 건 아닌가 걱정이 많지만 그래도 앞으로 애들이 꿋꿋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려고요. 저희 부모님께도 사실을 말했더니 어떻게 그런 놈이 있냐며 저보다 더 화를 내시고 오히려 잘 이혼했다고 절 격려해 주셨답니다. 제 남동생도 엄청 화가 나 당장 달려가 작사를 낸다는 걸 알아서 망가지고 있다며 제가 냅두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항상 이렇게 절 응원해주는 가족들이 있어 저도 기운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친정 식구들과 다 같이 근교 여행도 다녀왔어요. 정란아, 이거 먹어봐라. 너무 맛있구나. 역시 회는 바닷가에 와서 직접 먹어야 돼. 다음에 나의 1박 2일 말고 한 일주일 푹 쉬다가 가자. 오랜만에 우리 식구들끼리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네. 그래, 정란아. 이 아빠도 너무 좋다. 오랜만에 정말 쉬는 것 같고. 우리 토끼 같은 손주들이랑 딸이랑 아들이랑 다 같이 있으니까 이게 다 재산인 것 같고 너무 좋구나. 엄마 아빠 너무 좋지?
나도 오랜만에 기분이 너무 좋네. 다음엔 우리 진짜 한 일주일 여행 가. 다른 것보다 우리 식구도 이렇게 다 같이 있으니까 정말 행복한 것 같아. 사실 전 가장 무서운 벌이 무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겐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고 오로지 양육비만 따박따박 받고 있습니다. 언젠간 전 남편이 저보고 혼자 된 전 남편 불쌍하지 않냐며 말을 했었는데요. 사실 무관심의 벌을 받게 한 건 본인 자신이라는 걸 언제쯤 깨달을지 궁금하네요. 다 이게 자기 자신이 만든 건데도 아직도 모른다는 게 참 한심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그만큼 복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하는 거고, 벌을 받는다는 건 자신이 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냈습니다. 한동안 경제도 많이 침체되고 힘든 시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언젠간 해뜰 날이 꼭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저는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